받은 이헌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곳의 설명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소장들을 주로 보내는데 이곳은 꼭 제가 와야 된다고 심한 압박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제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되지가 않아서 짧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2026학년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는 편한 시간 가질 때는 수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학에서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수시 특히 종합과정으로 지원을 할 때 그 평가, 즉 신입생 선발을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권한이 없습니다. 신입생을 선발하는 건 해당 학과 교수들이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 그 교수들이 어떤 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것들 어떻게 변해갈 건지 예상입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 입시가 향후 어떻게 바뀔 거다, 이거는 저희 같은 입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보다는 이 안에 있는 처녀가 더 정확해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더군다나 지금 참 대두되고 있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어떻게 바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입시 4년 고시제라고 그래가지고 입시가 바뀌게 되면 그 전에 4년 전에 공지를 해야 돼요.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어차피 이제 4년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2026학년도 입시 변화의 이해와 경고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위인물로 대체를 하겠고요. 저희 회사 잘난 척하는 것도 입시 위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다 할 시간은 없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의 대입전형 먼저 몇 명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대충 예상하기에 2026학년도의 출생연도는 2007년생들이고요. 출생아수가 49만 3,189명이고 고3이는 추석해서 졸업생, 즉 재수생이죠. 해가지고 검정고시생에서 약 48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기 좋게 2023학년도도 사실은 예측이 깨졌죠. 어디서 깨졌느냐 하면 재수생이 지금 매년 숫자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선호도는 떨어지고 수도권, 서울, 인서울이라고 그러죠. 인서울, 경기도 또는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의 재수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갱신을 해서 48만 한 2,000명, 3,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50만 8,000명이 올해 응시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26학년도에도 약 48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대로 재수생, 졸업생들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 병신 증가율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좀 상회할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다른 해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좀 많지요. 이게 황금 돼지 해인가? 그래가지고 출생아 수가 좀 많아서 경쟁률이 소폭 좀 상승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대학별 모집 인원을 변화를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자료는 2024학년도 입시 계획안의 기준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게 구체적인 발표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게. 그 다음에 25학년도 거는 내년에 또 발표되고 그 전년도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8학년도에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는 걸로 이미 예고가 되어져 있거든요. 고교 학점제.
그래서 예년에 보면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교육 공무원들의 취향이죠. 왜냐하면 어떤 변화를 줘서 매스컴의 언론에 두들겨 맞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거로는 2028학년도까지는 현재 2024학년도의 입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놓고 보면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이,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정시 인원 40% 확대라는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모든 전국에 398개 대학이 있는데 198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정시 인원을 다 늘린 걸로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시 모집 인원을 40%를 확대시켜라라고 하는 대학은 198개 대학 중에 16개 대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전체 대학들을 놓고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을 쭉 변화 추이를 보시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봐도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 34만 4천 명이 대학 모집 인원인데 그중에 27만 2천 명이 수시로 모집을 하고 7만 2천 명을 정시로 모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시 수능을 시험을 보고 대학을 뚫고 들어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재수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수능 시험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내신 중심의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진도에 의하면 3학년 5월달까지 고교과정의 진도를 맞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학생들이 수능을 향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3학년 5월달 이후부터예요. 그럼 5월달 이후부터는 6, 7, 8, 9, 뭐 11월 중순이니까 두째쯤 목요일이니까 11월달 뺀다 그러면 4개월을 수능 공부하고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이 4개월 안에도 중간에 중간고사 있죠, 기말고사 있죠, 또 수시 지원해야 되죠. 뭐 지금 내용은 없어집니다만 자기소개서 써야죠.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재수생은 시작하면서부터 1년 내내 수능형으로만 준비를 한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교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서 걔네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학생들은 실제로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매년 수시와 정시와 모집 인원의 증가 추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수시가 늘었습니다. 늘어가는 추세고요. 정시는 오히려 줄어가는 추세죠. 이건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부터는 줄어듭니다. 왜? 출생 학령 인구가 줄면서 왜 그런 말씀 얘기 들어본 적이 있고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지금도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해서 복학하려고 대학교를 찾아갔는데 학교가 문을 닫은 대학들이 꽤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벚꽃 피는 순서 저 밑에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서부터 사실은 대학들이 정리되어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모집 정원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4학년도부터는 모집 인원이 대학 모집 인원이 줄고 2026학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모집 전형별 모집 인원을 수도권과 전국 단위로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수도권과 그러니까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수도권에서의 정시와 수시 비율, 그 다음에 전국 단위에서의 정시와 수시 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 모집 인원 확대가 16개 대학이 전부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시와 수시의 비율은 전국 모집 인원의 비율보다는 좀 낮게 분포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수시와 정시 비율로 놓고 보시면 아직은 수도권 대학들이 수시를 선호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대학교 학교처장들을 좀 만나보면 정시로 입학을 한 학생들, 즉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꿈이 기계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학생이 시험을 와서 성적이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서울대는 가고 싶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딜 씁니까? 농경제학과 쓰죠. 그럼 꿈이 기계공학이었던 학생이 농경제학과 들어가서 그거 공부하는 과목이 자기 적성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학년이나 2학년 되다가 휴학해 내고 나 반수할래. 이게 빠지는 분들이 많죠. 반면에 수시로 준비해서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부터 난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탈락률이 거의 없답니다. 탈락률이.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사실은 지금 수시 종합전형을 되게 선호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게 서울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정시를 확대해라 했을 때 서울대가 전형을 바꾼 게 그래 정시 확대라고 하고 전형을 바꿨죠. 올해부터 해당되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뽑아. 오케이. 그런데 거기다 이것도 볼게. 할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교육과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죠. 그거를 정시에서도 60%를 볼게. 그럼 그게 무슨 수능이에요? 우리 학생 종합전형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가는 거죠. 수능은 수능 시험대로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학생부 관리는 학생부 관리대로 해야 돼요.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이중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사실은 지금은 수능에 대한 불신지중이 크게 불신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시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원을 줄이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이런 데서 인원수를 줄여서 정시로 채우고 있죠.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학생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를 준비하시는 게 내신 공부 열심히 해서 수시를 준비하는 게 대학의 문이 훨씬 더 없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모르겠지. 그때는 수시를 포기하는 거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 학생은 어쨌든 내신 준비가 일단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2024년, 2025학년도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유는 2028학년도 입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출생 인원의 소폭 증가로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거고요. 여기는 소폭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대학 모집 인원 정원 자체를 축소시키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8학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이건 크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학부모님들 자녀들은 여기 크게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2024년 4월 달에 확정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보긴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라는 것 자체 시행 목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추기 위한 거였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을 축소시키려고 들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국어, 영어, 수학 혹시 내 자녀는 교직, 즉 교사로 나중에 장래 꿈이 교사다 하는 학생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게 교원 적체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는 교직 과목 이수해가지고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를 필수로 졸업을 해야지 사범대나 또는 교대, 교육대학교를 졸업해야지만 교직을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애는 의치약학 계열로 보낼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주목해서 보시는 게 올해부터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서 의대와 약대, 간호학과 다른 지역 선발 비율을 40%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원도 지역, 뭐 예를 들어 충청도 지역이다. 그럼 충청도 지역에 있는 경상도 지역이다라고 하면 경북대 의대에서 의대생을 뽑을 때는 그 의대생 그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4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돼요. 나머지 60% 가지고 외부 지역에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20%고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20%고 나머지는 의무 선발 비율이 40%로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학년도부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치동에 지금 주거지, 행정상 주거지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 꽤 많아요. 넘어가면 이제 대입 전형을 어떻게 전형을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면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뉘고요. 알고 계시겠죠? 정시에도 수능 위주, 학생부 주의,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는 명칭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워낙 미비하고 뽑는 전형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기타로 나타나는데 논술과 실기는 점점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전형이 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주 정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정시 수능 중시 전형이죠. 2023학년도부터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을 빼고는 전부 절대평가로 했고 그래서 제2 외국어의 영향력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조합한 형태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화법과 작문, 공통 과목에서 독수와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선택과에서 화법과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통 문항에서 34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11문항에서 토탈 45문항을 출제를 하고 수학은 공통 과목에서 수원, 수투를 공통 과목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공통 문항이 22문항, 선택 문항이 8문항 해가지고 30문항을 시험을 보게끔 제도를 바뀌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죠. 시험 성적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저희 회원 중에 하나 건데 이게 부럽죠? 지금 재수합니다 이 학생. 의대 간다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요 언어 매체 미적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건 나중에 대학을 갈 때는 어머님들이 항상 여기만 보시는데 이거 사실 의미 없어요. 이거 의미 없고요. 어딜 보셔야 되느냐면 요 표준 점수를 보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사립고 중사위권 대학들이 선발을 할 때 표준 점수 합으로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등급은 물론 뽑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대전 이남권 쪽이 주로 많지요. 성적표는 이렇게 발행이 되고요.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서 뭐 사탐을 봐도 되고 또는 뭐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되고 뭐 자기 선택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목적은 그거였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건축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애가 물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교수가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문화나 윤리 듣고 와서 건축공학 간다고 앉아있으면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미리 지정을 해놓은 거죠. 우리 대학의 이과에 들어오려면 수학은 반드시 미적을 해라. 미적이나 기하를 해라. 확률과 통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과에 들어오려면 과학 탐구를 반드시 봐라. 라고 지정한 대학이 수학을 지정한 대학이 56개 대학이고요. 과학 탐구를 지정한 대학이 62개 대학입니다. 그럼 다지요. 좀 다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이과 통합이라는 허울적인 얘기가 된 거고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학생 입장에서 준비할 때는 전에 문과 이과 나누어서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확률과 통계를 지정한 대학이 있어요. 그게 대구, 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이 세 군데는 반드시 확률과 통계를 봐라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뭘까요? 대구, 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한의대지만 문과, 인문에서 뽑는 한의대 그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보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 사회탐구를 선택해라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이과 통합 선택형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크게 혼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선택해 가져온 과정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정시 모집 인원의 확대된 인원을 놓고 보면 2023도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이제 다 40% 넘었어요. 보시면은 증감 인원이 이렇게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2025학년도 이후부터는 여기서 더 크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여기까지 늘리는 거는 정부의 권장 사항이었고요. 몇 개 대학 그 중에서도 서울대,
서울대 외에는 전부 사립대고 저희 나라 대학들은 전부 정부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몇 개 자립도가 탄탄하지 않은 대학들, 탄탄하더라도 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유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정부의 시책에 따르면 40%를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이후부터는 이 인원이 증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픽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를 40% 인원을 맞춰라 하는 16개 대학이 바로 이 대학들입니다. 여기 16개 대학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198개 대학 중에 이 대학만 정시 인원이 확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 즉 다시 말해서 수시 전형을 놓고 보면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주로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될 게 사실은 이 전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재수생과 싸워야 되는 거고요. 크게 학생부 중심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계속 인원을 축소하는 과정이라 관문이 좀 좁아지고 있고, 이 두 개의 전형을 중심으로 놓고 봐주셔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 거예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거.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5등급이 있고 2.0이 있다. 그러면 2.0이 떨어지고 1.5는 무조건 붙는 게 교과 전형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벌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이 떨어지고 1.5가 붙은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동국대를 기준으로 놓고요. 동국대를 기준으로 놓고 동국대 윗단에서부터는 교과라고는 하지만 종합전형 선형에 강합니다. 종합전형 선형. 그래서 서류를 봐요.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적표에, 이제 학교 내신 성적표에 보시면은 네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성적에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냐 외에 그건 거의 안 보고요. 거의 안 봅니다. 대학 평가할 때도. 첫 번째, 그 과목의 평균 점수, 그 과목의 표준 편차, 그 과목의 응시 인원, 그리고 그 학생이 받은 원점수. 요 네 개를 가지고 다시 계산합니다. 그 대학별로 다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일반적으로 Z점수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이 환산 점수에다가 밑에 있는 표준 편차로 나눠옵니다. 표준 편차로 나누게서 3.0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0.1까지를 쭉 해서 배점을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마다 학업 역량의 편차들이 다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압구정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가 다, 이과가 다 합쳐서 44명이거든요. 44명입니다. 근데 휘문고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바로 맞은편에 있는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이 240명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1등급을 명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그죠? 아까 44명 같은 경우에는 채 2명이 안 되는 겁니다. 1등급이. 근데 240명이 되면 1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1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전국에 있는 한 2,000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얘들 1등급, 얘들 성적이 같네? 이렇게 대학이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교과 전형은 성적을 잘 받아놓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해야 되는 너무 늦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학 가지고 예를 들면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텀이 한 달 보름 간격으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시험 본다 그러면 보통 학원에서 내신 시험 대비를 보통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재학해서 올라가서 진도를 나가는 거는 내신, 중간, 기말 그 가운데 텀에 보름씩밖에 없는 거예요. 15일씩밖에. 15일 가지고 무슨 선행 준비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는 수원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안 떨어집니다. 왜요? 수상, 수하를 나눠서 공부를 하고 수원을 보통 1학년 겨울방학에 준비를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1학년 겨울방학에 수원을 준비하고 나서
그럼 수투는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름방학이 3주거든요. 그럼 보통 수학학원 2번 가죠. 그럼 6번을 수학을 준비를 하고서 수투를 뛴다? 수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투입니다. 왜? 극한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극한이 안 되면, 특히 이과 학생들이요. 극한이 안 되면 미분 아예 안 됩니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성적이 곤두박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수도권에. 이유는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곡간에 급식을 싸놓고 채우면서 꺼내 먹어야 되는데 이걸 1학년 거까지는 채워놓죠. 대부분이. 선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채워놓는데 이걸 채워넣으면서 뽑아 먹어야 되는데 뽑아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바닥나겠습니까? 2학년 올라가서 바닥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같이 커닝해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계속 시험인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하고 다릅니다. 중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그 요약본을 만들어주고 문제도 한번 만들어주거든요. 그것만 열심히 해서 성적 나와요. 고등학교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해야 될 양도 많고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부분, 그게 적당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3월 2일부터 입학하는 거기 시점까지 적어도 예를 들어 수학을 예를 들면 수원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다들 학원 보내고 계시겠죠. 그거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나가고 있고 어디까지를 커리큘럼을 짜서 목표를 갖고 있는지도 체킹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산행학습이 반드시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모든 시험이 다 3대 평가잖아요. 지금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안 한다면 상관없어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출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출발선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10분 늦게 출발하고 10분 전에 출발하고 뛰어나간 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한테 야 빨리 뛰어서 쟤 잡아, 빨리 뛰어서 쟤 잡아.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교육 현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커리큘럼을 좀 보시고서 지금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년 3월 2일까지 내년 3월 2일까지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인 판단이 드신다 그러면 빨리 어떤 그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3학년 가서 2학년 가서 늦어요.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준비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걸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라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교과로 가려면 공부시험 내신 시험 잘 봐주면 돼요. 보통 주변의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면 잘 나오면 1.23 보통 일반적으로 1.5 이쪽 저쪽이에요. 1.5 이쪽 저쪽 들으면 전교 1, 2, 3등 5등 안에 듭니다. 그럼 해볼 만한데 우리 애가 그 정도 성적은 아니다. 그런데 비교과 보통 한 2점 중후반 정도 또는 3등급 안쪽에는 들어와 있다. 그러면 비교과로 커버해서 같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중심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시려면 1학년 때 출발 현상에서 내가 어느 진로를 갖겠다. 정확한 구체적인 진로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진로의 방향성을 좀 설정해서 출발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학생부 대학에서 평가할 때 평가 요소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또는 어떤 주제를 갖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전략을 세우시면 똑같은 평가, 똑같은 성적인데 똑같은 대학이 돼도 교과 성적이 다소 모자라도 실제로 어머님들 그 동국대나 건대 이런데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년도의 입학 실적을 다 공개해요. 학과별로. 그럼 들어가서 보시면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적 가지고도 합격을 한다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국대 이과 같은 경우에 보면 6.0등부터 합격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과학고등학교겠죠. 천만이 말씀 과학고등학교에는 동국대가 원서 안 써요. 허성한 라인 밑으로 쓰게 되면 그냥 재수합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서 한 번씩들 쭉 보시면 이게 비교과의 위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넘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도 이제 이렇게 그 교과 발달 방향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올 거고요. 중학교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교과 성적에 대한 인원 증가, 교과 성적이 이만큼 증가를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더 이상은 증가를 하지 않을 거로 예상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교과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해야 돼. 4개 대학 빼고는 연대, 이대, 동국대, 그 다음에 어디더라 또 하나가? 동국대, 그 다음에 이대, 한양대 전통적으로 없었어요. 이 4개 대학 빼고는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과 성적이 되더라도 수능 점수도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관건이고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그건 염두에 좀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요소인데 크게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4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이 2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지워주세요. 모든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 설명회 이런 거 보면 그놈의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인데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전공적합성은 없습니다. 왜? 저희 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민항기를 모는 대한민국 그 대한항공의 기장이 꿈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슨 전공적합성을 맞춰야 됩니까?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공적합성이 아니라 계열적합성이에요. 계열적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보면은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매우 성실하며 친구들에게 배려심이 크고 이걸 다 적어놓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대학에서 말하는 인성을 평가는 휴머니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아까 보셨던 48명 중에 나쁜 놈 하나도 없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 떨어지는 놈도 하나도 없습니다. 배려심 없는 놈도 없고요. 휴머니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퍼스널리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타날 때 이 퍼스널리티가 나타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줘야지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이건 인터넷상에서 많이 확인되어지는 거니까 바뀌었던 내용들. 단 하나 여기서 내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편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대신에 면접이 강화될 겁니다. 보통 대학에서 전년도의 입시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뀌는 거를 올해에 테스팅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대학들이 면접의 비율을 높여놓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꼬리 질문이라든가 압박 면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강화시키는 대학들이 조금씩 올해 좀 나타나요. 그래서 면접은 나중에 수시를 지원할 때 면접은 좀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낫고요. 뭐 정시 전형에 대한 거는 뭐 따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마 뒤에서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고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도 역시 마찬가지 표점의 변화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탐구 과목을 이 정도면 적당히 냈다라고 하는 과목이 보통 67점, 68점 여기 때가 가장 적당한 양인데 보면은 막 이렇게 커면 10점 넘고 확 올라가는 것들도 많죠. 이건 되게 어렵게 냈다라는 얘기고, 근데 들쭉날쭉 하는 건 괜찮은데 앞에서 봤던 과학 과목처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구과학 측은 여기서부터는 계속 상승되죠. 이건 의도적으로 어렵게 내는 겁니다. 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지구과학으로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렵게 내는 거고요. 정시 등급에 대한 거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고등학교마다 환산 점수를 내는 자료고 A라는 고등학교, B라는 고등학교, C라는 고등학교인데 보시면 평균이 예를 들어서 국어 보면은 70.3, 83.7, 85.1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표준 편차가 19.9, 15.8, 6.0이죠.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의 학업 역량을 뭘로 평가를 하느냐면 이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 85.1에 6.0이라는 게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다 몰려 있으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 간극이 경쟁이 되게 좁다는 얘기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 3등급으로 뚝 떨어지는 고등학교. 근데 반면에 평균이 45예요. 45인데 표준 편차가 6.0이에요. 이건 이 집단 자체가 전부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애들인 거예요. 대학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서 보시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어디 보낼지 선택을 하실 때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는 다 아시죠? 네. 그죠? 이거 학교 알림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안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교원 수가 몇 명이고 뭐 재정 이것만 보시고 진학률이 몇 프로 이것만 보시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고요. 아무 의미 없고 그 고등학교의 학업 역량 그 학업 평가 기준표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다 이렇게 공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게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중심 전형은 요 네 가지로 평가를 하고요. 중요한 건 아까 전공 적합성과 그다음에 휴머니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약간 오버가 돼서요. 나중에 한번 원장님 기회를 더 잡아주시면 입시만 갖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고 뭘 지도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그때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 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